누가 내 새끼한테 큰 소리야? 서슬퍼런 눈빛의 시어머니는 낮게 으르렁거리셨습니다.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얼굴에서 화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둥근 이야기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에 아스팔트가 이미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팔로 수박 한 덩이를 꼭 끌어안고 시장 골목을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수박의 무게가 제법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박 주스를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 어제 저녁에 미리 주문해 놓은 수량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러 수박 한 덩이를 더 사서 카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더위에 시원한 수박 주스만 한 게 없지. 어제 단골 손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얼음을 갈아 넣고 싱싱한 수박을 갈아 만든 주스 한 잔이면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싱싱한 상추를 다듬고 계셨고 정육점 아저씨가 커다란 칼로 고기를 써는 소리는 리듬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커피 사장, 일찍 나왔네. 건어물집 사장님이 손을 흔들어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박을 아는 채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5년 전 시장 입구에 작은 카페를 열었을 때만 해도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장에 웬 커피집이야? 젊은 것이 별걸 다 하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박 주스는 저희 카페의 자랑이었습니다. 직접 고른 달콤한 수박으로 만든 주스는 시장 어르신들도 즐겨 마실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수박 주스는 진짜 다르더라. 어디서 수박을 사오는지 몰라도 이렇게 단 건 처음이야.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피곤해도 직접 물건을 고르고 성의껏 음료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마지막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맞은편에서 커다란 상자를 든 어르신과 세차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저는 비틀거렸고 어르신의 상자는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제품에 있던 수박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빨간 과육이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렸고 검은 씨앗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수박이 순식간에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눈은 어디 달고 다니는 거야? 어르신의 목소리는 시장 소음을 뚫고 제 귀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몸을 굽혀 어르신의 상자에서 튀어나온 생선들을 다시 담아드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몇 마리와 조기들이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선들은 크게 상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어르신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더욱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젊은 것들이 어른 앞을 휙휙 지나가고 버릇이라고는 없어. 이 길이 네 집 마당이야? 계속 사과만 드리던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분명 저도 잘못했지만 좁은 골목에서 서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인데 저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시니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저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했어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르신은 벌컥 화를 내셨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댁내만 잘못했지. 가만 가던 내가 뭔 잘못을 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거 보여주려고 입을 여나? 어르신의 거친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정육점 아저씨도 모두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생선 상자를 번쩍 들어 올리시고는 쯧쯧하며 혀를 차시더니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흩어진 수박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과육이 더위에 벌써 끈끈해지기 시작했고 달콤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괜찮아요? 건어물집 사장님이 다가와 물어보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그냥 오늘은 운이 사나운 날이라 여기며 저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수박 조각들을 치우는 것도 시장 청소부 아저씨께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 치우기에는 이미 늦었고 카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저는 수박이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을 해가며 배달로 도착한 것들을 꺼내 주스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미리 주문해둔 수박들이 충분히 익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두드려 보니 맑은 소리가 났고 잘라보니 속이 빨갛고 달콤했습니다. 후, 다행이다. 혹시나 했던 걱정이 해소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의자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카페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사장님, 수박 주스 하나요. 단골 손님의 밝은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도 아까 일이 마음에 걸려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싱싱한 수박을 자르고 믹서기에 넣어 갈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을 넣고 갈아낸 주스에서 나는 시원하고 달콤한 향이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져 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플라스틱 컵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일이 안 풀리는 날이구나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사장님. 천천히 하세요. 단골 손님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침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그 어르신의 거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다는 그 말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런 말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르기 시작했고
오늘 수박 주스 유난히 달다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장님,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자주 오시는 아주머니 손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작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괜찮아요?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동현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카페에 들렸습니다. 마침 마감 정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표정이 안 좋네. 가게 첫 손님이란 인연에서 연인이 된 사람. 역시나 제 기분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수박이 깨진 것, 어르신의 거친 말들,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까지. 동현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너무 하신 것 같은데? 네가 사과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내가 끝까지 사과했어야 했나 봐. 말대꾸를 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야, 넌 충분히 사과했어.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시장 어르신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골목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어르신을 만나면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사과의 말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어른께 말대꾸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 길로 다녀도 그분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길로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그 어르신에 대해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소문이 날까봐 그만두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 일은 점점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여름 더위는 갈수록 심해졌고 수박 주스를 찾는 손님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이 수박 주스 정말 시원해요. 비결이 뭐예요? 다른 데보다 훨씬 달아요.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작은 카페 하나로 시작한 제 꿈이 조금씩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을 떠날 때 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문희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한 곳이란다. 네가 먼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면 분명 돌아올 거야.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는 조금씩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정성껏 만든 음료를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카페는 찜통이 되었습니다. 어휴, 더워 죽겠네. 손님들이 부채질을 하며 하소연하셨지만 아무도 나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수리기사는 내일 오후에나 올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선풍기 2대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사장님, 더운데 괜찮으세요? 아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 주셨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날이 더 좋았습니다. 함께 더위를 이겨내는 것 같아서 더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 수박 주스가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그래요. 이런 날에는 이것만 한 게 없어.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 씨와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다. 동현 씨가 차가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고마웠어. 에어컨 고장 났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시더라. 그만큼 네 음료가 맛있다는 거지. 우리는 잠시 조용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고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문희야. 동현 씨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 볼까?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치킨을 들던 손이 멈춰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응. 5년이나 사귀었는데 이제 가족이 되고 싶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고아인 저에게 가족은 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케이크를 먹고 생일에 축하해주고 아플 때 돌봐주는 사람.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갑자기 걱정이 앞섰습니다. 부모가 없는 나를 받아주실까? 괜찮을 거야. 엄마도 널 좋아하실 거야. 동현 씨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일주일 뒤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동현 씨가 카페에 들러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렸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선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동현 씨는 평상시처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면서도 커피를 내리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만남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계속 굳어 있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 그냥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요. 뭔진 몰라도 잘 되실 거예요. 화이팅! 그분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잘할 수 있어. 진심을 다해 정성을 보여드리자.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 속에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날 아침 옷장 앞에서만 1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우실까? 너무 수수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까? 고민이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깔끔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차림으로 정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했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희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동현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얼어붙은 저를 달래주려 연신 가벼운 농담을 건넸지만 저는 사소한 실수조차 하고 싶지 않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신다. 동현 씨가 입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손끝까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제게 욕을 퍼부으셨던 어르신, 그분이 바로 동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시더니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소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이쪽이 문이에요. 동현 씨가 소개했지만 어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 골목에서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첫 만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살인가? 어머니의 첫 질문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심사하는 것 같은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31입니다. 떨려서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뭘 하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커피 끓여서 밥을 먹고 산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별 희한한 걸 다 하네. 동현 씨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나?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다니? 돌아가셨나? 아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계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자기 뿌리를 알아야지. 식사 내내 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동현 씨와 몇 마디 주고받으실 뿐 저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잘 먹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아, 나 먼저 간다. 너희는 천천히 해라. 그렇게 어머님과의 첫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식당을 나온 뒤 동현 씨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어려우신 분이야. 처음이라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페에서 혼자 정리를 하며 계속 되새겼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전 그 골목에서의 일. 혹시 어머님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계실까? 나를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생각하고 계실까? 사흘 뒤 동현 씨가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희야, 엄마가 결혼은 하라고 하셔. 정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우시던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다니. 응. 그런데 동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조건이 좀 있어. 조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결혼식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예식장이나 음식은 체면에 맞게 하자고 하시고 신혼집도 엄마 근처로 구하라고 하셔. 하나씩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뻤습니다. 9월에 들어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식장 예약부터 음식, 하객 명단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준비할 일이 아니다. 내가 다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저를 배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식장 답사날 강남의 한 예식장에 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넓은 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홀은 어떠세요? 조명이 예쁜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네가 뭘 알겠어. 예식장은 음식이 중요하다. 조명이 예쁘다고 밥이 맛있어지니? 어머님은 제 말을 단칼에 잘라내시고 직원에게 음식 메뉴를 요구하셨습니다. 혼주님께서 직접 음식을 보시는군요. 예식장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 결혼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 어머니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한복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색깔은 어떠세요? 신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다. 너무 튄다. 차분한 색으로 해라. 신부가 너무 눈에 띄면 안 돼. 한복 선택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어머니가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입어보고 고개만 끄덕이는 마네킹 같은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강하시긴 하지만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알아요.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신부는 그저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 몇 주 뒤 어머니는 저를 어머님 가게로 데려가셨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인사나 해둬라. 결혼 후에도 여기서 장을 봐야 할 텐데. 카페는 시장 초입이라 어머님 가게가 있는 시장 안쪽 가게 분들은 다 처음 뵙는 분들이었습니다. 긴장을 잔뜩 하고 어머님을 따라 한 곳씩 돌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그 커피 파는 애구나. 요즘 젊은 것들은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장사도 아니고 카페라니 별걸 다 하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찔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변변찮지만 잘 봐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중얼거린 말이 들렸습니다. 시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일이 또 생겼네.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 씨와 저녁을 먹으며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고 예식장에서도 제 의견은 전혀 안 들어주세요. 동현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완벽주의셔.
특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드레스는 어떠세요? 제가 고른 드레스를 보시더니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무 화려해. 신부가 튀면 안 돼. 차라리 이걸로 해라. 어머님이 고르신 드레스는 너무 평범해서 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쁘잖아. 동현 씨가 위로해 주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한 달 전쯤 어머님이 갑자기 카페로 오셨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가게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어머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져야 할 게 많다. 네, 어머님. 우선 이 가게부터 어떻게 할 거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하고도 장사를 계속한다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장사를 하면 우리 아들 체면이 서나? 시장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우리 동현이가 돈을 못 벌어서 아내까지 일을 시키는 줄 알겠어. 하지만 어머님,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가게 보탬도 되고 싶고요. 좋아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해. 그날 어머님과의 대화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카페를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5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이 일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동현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카페 그만두라고 하셨어? 네. 체면이 안 선다고. 동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결혼하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동현 씨도 어머님의 편을 드는 것 같아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현 씨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카페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계속해도 돼.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정말요? 응.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예식장에서 동선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 위치를 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신부님, 여기서 잠시 멈춰주세요. 신랑님은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사진사의 안내에 따라 이런저런 포즈를 취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지시하셨습니다. 웃음이 어색해. 자연스럽게 웃어라. 드레스 자락 좀 펴라. 얼굴은 왜 이렇게 부었니?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는 어머님이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쉬긴 뭘 쉬어. 내 아들 결혼인데 완벽해야지. 그렇게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문희야, 정말 예쁘구나. 오랜만에 만난 원장 선생님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예식에 오실 수 있어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문희 결혼식인데 원장 선생님이 계시니 마음이 한결 든든했습니다. 적어도 제 편에서 응원해 주실 분이 한 분은 계시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아내가 됩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어머니가 일찍 오셨습니다. 준비는 다 됐니? 네, 어머님. 오늘 사람들 많을 테니 실수하지 말거라. 마지막까지도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시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동현 씨가 저를 맞으러 왔고 어머니는 한복 차림으로 당당히 서 계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린 가족이야. 동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를 올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깊이 절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 인사를 받으며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행복하렴 문희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비록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잘해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첫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작은 신혼집에 보금자리를 틀고 동현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며 저녁을 준비하는 것.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 카페는 어땠어? 동현 씨가 퇴근 후 물어보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단골 손님이 결혼 축하 케이크를 가져다 주셨어. 정말 고마우시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며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신혼생활도 잠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은 처음이라 며칠 전부터 긴장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그냥 평상시처럼 하면 돼. 동현 씨는 태연했지만 저에게는 첫 번째 시험 같았습니다. 추석 전날 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올 거니? 10시쯤 가려고 해요. 음식 준비는 다 했으니까 그냥 와서 도우면 돼. 네, 어머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댁 차례상을 준비하는 날이니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빨리 앞치마 두르고 도와라. 네, 어머님.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물 무치는 것부터 생선 굽는 것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이 나물은 이렇게 무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제가 무친 시금치나물을 보시며 다시 간을 맞추셨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됐어. 내가 하는 게 빨라. 그렇게 하나씩 제가 하는 일을 어머니가 다시 손보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생선도 이렇게 굽는 게 아니고
이 김치는 왜 이렇게 시큼해? 하나하나 지적받을 때마다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아, 새댁이구나. 결혼식하고 처음 보네.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이야. 나물 하나 제대로 못 무치더라.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작은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낸 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제가 칭찬을 드리자 어머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많이 해봐야 는다. 너도 배워둬라. 네,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어머님과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릇을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해? 기름때가 다 안 빠졌잖아. 아, 죄송해요. 올케가 집안일을 잘 못하나 보네. 시누이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작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현 씨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땠어? 다들 친절하셨어. 사실대로 말하면 동현 씨가 곤란할 것 같아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든 더 열심히 배워 실수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도 따뜻한 음료를 찾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래도 좋아요. 바쁘다는 건 손님들이 많이 와주신다는 거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가을 들어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새로 출시한 호박라떼와 단풍라떼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기 전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내거라. 갑작스러운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더 보내드릴까요? 50만 원만 더. 요즘 물가가 올라서 부족해. 50만 원은 저희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신혼집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현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생활비를 더 보내달라고 하셨어. 얼마나? 50만 원. 동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저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갑자기 줄이면 엄마 마음 상하실까봐. 동현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달만 보내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야기해보자. 결국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카페 매출이 늘긴 했어도 저축 없이 매달 지출만 해결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주말에는 특별 메뉴도 준비해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동현 씨가 걱정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1월 중순 첫 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나니 어느새 밖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와, 눈이다. 손님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도 잠시 손을 멈추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순백의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많이 내려 손님이 일찍 끊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퇴근을 하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어머님 가게로 발걸음을 놓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이미 문을 닫으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들어가신 듯하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추위에 혼자 계시는 게 괜찮으실까? 다음 날 오후 따뜻한 차를 우려 어머님 가게로 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따뜻한 차예요. 몸 좀 녹이세요. 팔 거를 먹으면 어쩌니? 이렇게 손이 성글어서 살림이 불겠니? 어머님은 타박하시면서도 싫지 않으신지 차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소매가 올라가면서 제 팔에 커피콩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커피콩 문양이에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문신이요. 커피로 먹고 산다고 몸에까지 새겨? 어머님의 목소리가 가게 밖까지 울렸습니다. 어디 본데 없는 짓이야. 이래서 가정교육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티가 확 나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이런 걸 알고 결혼했니? 속였구나, 속였어. 어머니, 저는 말하지 마. 집에 가서 당장 지워. 어머님은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겨우 발걸음을 옮겨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현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문신을 보셨어? 네. 정말 화를 내셨어요. 동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드릴게.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현 씨가 어머님을 만나고 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동현 씨도 곤란해했습니다. 문신을 지우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고통도 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은 문신은 제가 커피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시작할 때의 설렘, 첫 번째 손님을 맞았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소중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워야 한다니. 그날 밤 저는 동현 씨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간을 좀 두자.
엄마 마음이 풀리실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동현 씨가 안부를 여쭤봐도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어머님과의 관계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뭐 하고 싶어? 동현 씨가 물어봤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요. 엄마한테 인사라도 드리러 갈까? 아니에요. 더 곤란하실 거예요. 그해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12월 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뉴스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문득 어머님이 걱정되었습니다. 혼자서 추위를 견디고 계실까? 하지만 찾아뵐 수도 없고 안부를 여쭐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카페도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연말 모임으로 바빠서인지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변화, 어머님과의 갈등, 끝없는 오해와 상처들.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질까? 어머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새해가 밝았지만 어머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월 내내 한 번도 연락을 드리지 못했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서로 못 본 척했습니다. 동현 씨는 중간에서 애를 썼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상심하셨어. 문신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셔. 동현 씨의 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작은 문신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2월 들어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시장 골목은 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카페에도 난방비가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추위에도 매일 나오시네요. 대단해요. 저 같으면 집에만 있을 텐데. 단골 손님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이상하게 한산했습니다. 이런 추위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어려우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추위에 혼자 장사하시는 게 괜찮으실까? 생선 가게는 특히 추울 텐데. 걱정은 되지만 연락드릴 수도 없어서 그저 멀리서 안부만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어물집 사장님이 카페로 급하게 뛰어오셨습니다. 세대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시는 모습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시어머니가 며칠째 가게 문을 안 여시네. 전화도 안 받고.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며칠째 가게를 안 여신다니. 어머님은 아픈 것도 참으시고 장사를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가게를 안 여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사흘 전부터인 것 같아.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했는데 오늘까지 문이 닫혀 있더라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카페 문을 닫고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동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바로 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가서 확인해보고 연락해. 어머님 댁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이에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더 크게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혼이 나도 어쩔 수 없단 생각으로 어머님 댁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곤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어서 밖보다 더 추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님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문이에요. 집에 가라. 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현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해. 어머님께서 병원 가기를 거부하세요. 내가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동현 씨가 올 때까지 저는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중간중간 물을 드리려 했지만 잘 받아드시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며칠 쉬면 나을 거다. 어머님, 이 상태로는 안 돼요. 병원 가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병원은 싫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어머님에게 병원은 두려운 곳이었나 봅니다. 1시간 뒤 동현 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동현아, 집에서 괜찮다. 안 괜찮아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결국 동현 씨가 어머님을 설득해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어머님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생각해요.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어머님은 신장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운 곳에서 서서 일하시다 보니 하체 순환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어머님은 펄쩍 뛰셨습니다. 일주일? 그럼 가게는 어째?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장사 안 하면 뭘 먹고 살아? 어머님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하루라도 가게를 쉬면 수입이 없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가게 돌봐드릴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모르는 건 배우면 되죠. 다른 상인분들께 물어보면서 할게요. 동현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문희야, 생선가게 일은 쉽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나서? 해볼게요. 그렇게 어머니의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에 어머니를 모신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 카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오전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오후에는 생선가게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생선가게 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떤 생선이 신선한지,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께서 처음엔 어처구니 없어 하셨으나 대견한 마음이 드시는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댁, 이 고등어는 이렇게 써는 거야. 조기는 비늘을 이렇게 긁어내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일했습니다. 손은 비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비린내는 몸에 배고 너무 힘이 들어 어떨 땐 저도 모르게 잠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오늘 가게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실수투성이었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하진 않고 다들 어머님 걱정만 하세요. 정말로 시장 사람들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댁이 고생이 많네. 시어머니 대신 가게까지 돌보다니. 시장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어머님의 상태가 좋아지자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서 며칠이라도 지내세요. 괜찮아. 집에 가고 싶어. 집으로 모시고 온 후에도 바로 가게로 나가시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라 제가 며칠 더 가게를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면서 가끔 가게 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매출은 어땠니? 생선은 제대로 관리했니?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에서 가게에 대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가게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는 카페나 가라. 조금 더 쉬시면 안 되세요? 내 가게를 남한테 맡길 수는 없어.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틀 뒤부터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감기야.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까지 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결국 어머님은 가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새댁, 큰일 났어.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급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님은 가게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되었네요. 이번에는 최소한 서너 달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어머님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실 힘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볼게요. 이번에는 어머님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두 번째, 그리고 더 긴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장기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실 거란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번 입원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심각해서 집중치료실에서
며칠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카페, 그리고 생선가게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서 11시까지 카페에서 일하고 생선가게로 가 오후 5시까지 가게를 돌본 뒤 병원으로 향하는 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댁이 정말 고생이 많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따뜻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가게까지 돌보다니 저 나이에 쉽지 않을 텐데 예전에는 커피나 파는 애라고 부르던 분들이 이제는 새댁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어머님이 일반 병실로 옮겨오셨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낮에도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심장 모니터의 초록빛이 깜빡이며 고요를 깼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인을 쓸까도 생각했지만 경제적 부담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돌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카페와 생선가게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보온병에 북엇국이나 미음을 담아와서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손을 씻고 어머님의 식사부터 챙겼습니다. 오늘은 북어국 끓여왔어요.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드리자 어머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국이야? 왜 이렇게 싱거워? 시장에서 파는 거보다 못하다. 간을 좀 더 맞춰볼게요. 아이고 됐어. 장사도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는 거 아닌가 싶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묵묵히 국을 불어 숟가락에 떠드렸습니다. 어머님은 한두 숟갈 드시다 말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표하시며 핀잔을 주시기 일쑤였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 끼우러 들어오시면 그때마다 간호사 양반, 내 아들은 출장 가서 고생하는데 이 며느리는 가게 접고 여기 와 앉아 있더만. 그 시간에 가게나 열면 돈이라도 벌지. 간호사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고 어머님이 나름대로 체면을 지키시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의자 2개를 붙여 앉아 졸았습니다. 목이 뻐근해지고 다리가 저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잤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싫어하셔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잠결에 떨어뜨린 보온병이 굴러가 소리를 내자 어머님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좀 해. 사람들 자는데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얼른 병을 주워 다시 세워두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 날이 1주일, 2주일 계속되었습니다. 동현 씨는 주말에만 와서 어머님을 뵙고 갔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빠서 어쩌다 저녁에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생 많아.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정말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님의 입원이 길어지자 시장 사람들과 친척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님은 그들 앞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제가 들어와서 살림이 줄었다고, 제가 야무지지 못해 돈이 샌다고. 부끄러움에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찰나 헛소리도 산으로 한다. 새대기만한 며느리가 어디 있노?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하고 낮에는 시어머니 가게까지 돌보고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친딸도 이렇게 못해. 정육점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그 말들을 들은 어머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병문안 온 이웃들이 돌아간 뒤 저는 천천히 어머님의 베개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편하게 주무세요. 손 치워. 나 혼자도 해. 그 말에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컵만 채워두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자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 누우시며 작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 멍이 들어가면서도 저는 지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힘든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새 곳을 오가는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었나 봅니다. 카페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손님 앞에서 실수를 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병실에서 어머님을 휠체어에 옮겨드리다가 힘이 빠져 어머님과 함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생긴 멍이 팔과 다리 곳곳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졸고 있을 때 작은 담요를 어깨에 살포시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며칠 연속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어머님이 해주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차가운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물컵도 제대로 못 씻냐? 그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은 입원하신 지 석 달 정도가 지나니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병실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꿈. 새벽에 깨어보니 어머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 한 소리 들을까봐 얼른 일어나 어머님의 침대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건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문희야, 너 많이 아파 보인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다 상했네. 어머님의 목소리가 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혹시 다시 차가워지실까 싶어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매화 보살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돈줄이 마른다고 했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나 같은 장사꾼한테는 그 말이 칼 같았지.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다 욕심으로 보였어.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용돈도 네가 안 주려고 할까봐 더 내놓으라고 했고, 생각해보면 너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나 혼자 그랬어. 결혼 전에 버르장머리 없다고 길바닥서 뭐라고도 했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리저리 간섭해. 네가 마음에 담아두고 날 뒷방 늙은이 만들까봐 겁이 났어. 내가 미쳤었지. 미안하다, 문희야. 어머님도 울음이 나시는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없어요. 어머님이 제가 처음 만난 엄마예요.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정성만 다했어요. 늙으니까 고집만 세지고 네가 내 편 안 들어줄까봐 겁이 났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옆에 딸이 있었는데도 몰랐네. 정말 내가 미쳤었네. 그날 이후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날카로운 말로 저를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드셨고 고맙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저 역시 더는 눈치를 보지 않고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같은 속도로 숨을 쉬는 밤도 많아졌습니다. 문희야, 너 많이 힘들었지? 어느 날 밤 어머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어머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어쨌을까. 어머님이 회복하시는 게 가장 기뻐요. 병원 생활이 넉 달째로 접어들자 어머님의 기력도 조금씩 돌아왔고 병원 생활에 익숙해져서인지 저도 한결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을 바라보며 어머님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병원 정원에도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서 산책하는 환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탕비실에서 물을 받고 있는데 성격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간병인이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물 좀 빨리 받아. 환자들 기다린다고. 저는 놀라 물병을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간병인은 병원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로 소문났었죠. 금방 끝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은 환자 우선인 거 몰라? 정말 요즘 사람들은 눈치도 없고. 그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환자 보호자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뭐 대단해? 빨리 비켜. 간병인이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라카노? 갑자기 탕비실 입구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내 새끼한테 큰 소리야? 휠체어를 탄 어머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서슬 퍼런 눈빛으로 간병인을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간병인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하자 어머님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와, 입을 다시 열어보려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면 니도 같이 죽는 거야.
그 순간 탕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간병인은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기세에 눌린 간병인은 안 되겠다는 듯 그냥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탕비실에 모인 사람들도 어머님의 무서운 모습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니는 내 새끼야. 내 새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그 말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휠체어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네 엄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짜 엄마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퇴원 날이 왔습니다. 정말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성껏 돌봐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넘어질라. 좀 잡아줘. 그 손은 예전보다 가벼웠지만 온기는 깊고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밥을 같이 먹어봐야 아는 거야. 점집 말보다 내 눈으로 보는 게 맞더라.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모자랐지. 그날 이후 어머님은 시장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내 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댁이 우리 어머니 목숨 구했어. 정말 효성이 지극해. 시장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오지 않으셨던 카페에 처음 오신 날, 어머님은 구석구석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가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곳이구나. 네, 제 꿈이 담긴 곳이에요. 그래, 꿈이 있어야지. 어머님이 카페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다. 네가 왜 이 일을 좋아하는지. 그날 어머님은 제가 만든 커피를 드셨습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만든 커피가 제일 맛있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고 가끔은 직접 손님을 데려오시기도 합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어머님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생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셨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으십니다. 건강이 최고야. 네 덕분에 깨달았어. 그리고 제게 생선 손질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배워도 우리 동현이 생선 좋아하잖아.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 동현 씨 어릴 때 이야기, 그리고 저에 대한 걱정들.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 부모도 없고 뿌리도 없고. 하지만 이제 알았어. 사람은 뿌리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어머님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진짜 가족이 되는 봄이 왔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정말 엄마가 생겼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시장 골목을 걸을 때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세댁 왔네. 오늘도 커피 맛있게 내렸어?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저도 당당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내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어머님과 함께 먹는 그 한 끼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조용히 미소만 나누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봄은 이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한때는 원수같이 여겨졌던 관계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오늘도 어머님이 카페로 오실 시간입니다. 딸아, 밥 먹자. 그 따뜻한 목소리를 기다리며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립니다.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우리에게 온 봄은 그 어떤 봄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